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 자업자득이라는 말 흔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는 뜻이죠. 벌을 받는 사람은 나름대로 억울한 점도 있겠지만 그 벌은 결국 본인 자신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쁜 사람들은 본인이 그 벌을 만들었다 인정하지 않더군요. 딱 이 말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참 가난한 시절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나라 자체가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때 그 시절은 누구 하나 잘난 거 없이 다들 힘들고 가난했었죠. 가난이라는 게 참 지독하게도 오랫동안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가난은 항상 뒤따라왔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던 시절이 바로 제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남편과 20대 초반에 만나 결혼을 했는데 전 그때 당시 방직 공장에 다녔었고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망치질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거칠고 메말랐던 제 삶에 희망이라는 걸 심어준 게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굉장히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서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가난 속에서도 늘 저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죠. 한 번은 남편이 퇴근하고서 품에 고이 간직하고 가지고 온 걸 보고 눈물을 흘렸던 적도 있었어요. 그날 유난히 먼지구덩이를 뒤집어 쓰고 남편이 돌아왔는데 절 보자마자 무언가를 품에서 쓱 꺼내서 건네더라고요. 아니, 여보, 이게 뭐야? 어머, 이거 풀빵이잖아. 아직도 따뜻하네? 어디서 샀어? 이 동네엔 풀빵 하는 곳도 없던데? 아이, 당신 이거 좋아하잖아. 오늘 현장에서 끝나고 오는데 그 근처에 풀빵 파는 곳이 있더라니까? 당신 좋아하는 거 생각나서 내가 얼른 샀지. 혹시 먼지 들어갈까봐 얼마나 조심조심 들고 왔는데 식기 전에 얼른 먹어. 좀 식긴 했는데 아직 따뜻하지? 당신 이거 가지고 오느라 고생했겠네. 여기 앉아서 같이 먹자. 고마워, 여보. 아이, 뭘 이걸 가지고. 다음엔 더 맛있는 거 사다 줄게. 다음 쉬는 날엔 당신 좋아하는 통닭도 사 먹으러 가보자.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밖에서 한번 외식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남편은 늘 절 생각하며 제가 먹고 싶은 걸 하나씩 사오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배려 덕분인지 저는 정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결혼하고서 첫째 아들을 낳고 그 뒤로 2살 터울로 둘째 아들과 막내딸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식구가 되고 나니 남편은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때 당신 안전시설들이 요즘처럼 많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고 이런저런 건물들도 많이 올리던 시절이다 보니 여러 안전사고들도 많이 났었습니다. 남편도 일을 하면서 사고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건물 3층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큰 수술을 받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다치고 나서도 몸이 낫고 나면 또다시 건설 현장을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너무나 안쓰럽고 불쌍해 한 번은 다른 일을 해보자며 권한 적도 있었어요. 여보, 내가 생각해보니까 당신 이렇게 매번 다치고 몸도 힘들어하는데 계속 현장에 나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그냥 다른 일 알아보자, 이제. 괜찮아. 당신도 알잖아. 그래도 이쪽이 돈 되는 거. 우리 5식구 먹여 살리려면 일반 직장인 월급 가지고선 먹고 살기 힘들어. 다치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나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면 되지 뭐. 말 그대로 가정을 위해 희생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저희 남편이었습니다. 얼마나 망치질을 많이 했는지 매번 양손이 온전할 때가 없었어요. 망치질을 잘못해서 손톱은 다 깨지고 뼈도 이곳저곳 안 부러져 본 곳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걸 듣고 정말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병실에 딱 들어갔는데
허겁지겁 놀라서 달려온 절 보고서 남편은 웃으며 절 맞이해 주더라고요. 아휴, 당신 웃음이 나와? 어쩌다가 또 다쳤어. 그러게 조심해야지. 아우, 정말 속상하다, 속상해. 어디 봐봐. 많이 다친 거야? 얼마나 아팠을까? 괜찮아? 당신 모습 보면 내가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놀란 표정으로 들어와? 이 상황에 웃어야지 어쩌겠어. 아, 그럼 펑펑 울어? 이 와중에도 농담이 나와? 당신 뼈 부러졌대. 부러졌다고. 아프지도 않은 거야? 아, 뼈만 부러지길 다행이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났으면 어쩔 뻔했어. 괜찮아. 근데 여보 많이 놀랐지? 그래도 나니까 이 정도 뼈만 부러진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벌써 이 세상에 없었어. 그래도 일찍 우리 마누라 얼굴 보니까 좋네, 좋아. 남편은 일부러 놀란 절 달래주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이 정말 힘들다는 걸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다치고 난 뒤엔 저녁마다 잘 때면 끙끙 앓곤 했거든요. 가족들에게 티도 내지 못하고 웃으며 항상 허허실실하고 다니는 남편이 고마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남편의 희생 덕분인지 가족들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특히나 큰아들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남편이 일을 갔다 오거나 그러면 불이 났게 뛰어와 남편을 꽉 안아주곤 바로 남편의 신발부터 챙겼어요. 아버지, 제가 이거 신발 깨끗이 닦아 놓을게요. 내일 깨끗해진 신발 신고 출근하세요. 우리 장남, 역시 아버지 챙기는 건 우리 장남이 최고야. 아버지가 우리 장남 덕분에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 고마워. 큰아들이 이렇게 효자라 그런지 동생들도 따라서 정말 잘했습니다. 역시 장남이 중심을 잡고 모범을 보여야 동생들이 따라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자식 키우면서 마음 졸이지 않은 부모 없다고 하지만 사실 전 오히려 아이들을 키우며 제 마음이 든든하고 편안했습니다. 단 한 번도 말썽을 부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착한 아이들 덕분에 저희 부부 늘 행복하고 웃을 일만 있었습니다. 저도 나중엔 애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선 일을 했어요. 마음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큰아들 덕분이었죠. 저 대신해서 두 동생들을 살뜰하게 챙기고 학교 숙제나 준비물도 알아서 척척 챙겨주니 제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더라고요. 너무나 착했던 우리 애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줬습니다.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고서 전기 사업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둘째 아들도 작은 회사지만 어엿한 직장인이 되었어요. 막내딸은 간호대학을 나와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 자녀들이 장성해 독립했을 때 남편과 전 신혼때로 돌아가는 듯 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노후를 꿈꾸면서 지내던 와중 큰아들이 28살 때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큰며느린 25살이었는데 그땐 정말 순수하고 착하고 부지런하고 싹싹한 그런 아이였어요. 큰며느리가 처음 인사를 왔을 때 가정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안사돈께서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했었던 말이 지금도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머님, 저 실은 이렇게 어머님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제가 7살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지금껏 엄마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요. 엄마의 빈자리가 늘 컸는데 어머니가 생겨서 너무 기뻐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그래, 내가 우리 며느리 엄마 해줄게. 얼마나 힘들었겠니? 홀로 외롭게 자라면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려워하지 말고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그렇게 지내자꾸나. 네, 어머님 감사해요. 저도 앞으로 잘할게요. 싹싹하게 자라는 큰며느린 상처가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홀아버지 밑에서 외롭게 자랐다고 하니 더 안쓰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그런 제 노력을 아는지 큰며느리도 저에게 참 잘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고 저희 남편에게도 싹싹하게 잘했어요. 정말 복덩이가 들어왔다고 그땐 생각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집안에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한 지 2년 만에 제 남편이 췌장암 선고를 받게 된 것이었어요. 췌장암이라는 게 정말 무서웠던 게 정말 티가 안 나더라고요. 남편이 속이 이상하다며 검진을 받았는데 그때 이미 말기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애초에 몸이 불편하고 아팠다면 바로 검사를 해봤을 텐데 문제를 느끼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 너무 늦은 상황이었죠. 정말 하늘이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어떻게 한평생을 고생만 한 남편에게 이런 일이 생기나 한없이 눈물만 나왔어요. 병원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해줄 수 없다고 했고 그렇게 남편은 마지막을 등 떠밀듯이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진단 후로 급격하게 몸이 나빠졌고 결국엔 선고를 받고 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남편 나이가 54세, 정말 젊고 젊은 나이였어요. 너무 젊고 아까운 나이에 떠나 정말 허망하고 그날 이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죠. 울다 지쳐서 혼절도 했었고 남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너무 보고 싶고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둘째 결혼식을 앞두던 상황이었습니다. 상견례까지 모두 하고서 결혼식만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남편을 떠나보낸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처음엔 둘째내가 결혼식을 미루려고 했지만 전 남편이 그렇게 하길 원하지 않을 것 같아 그대로 결혼식을 진행하라고 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 후 7개월 후 둘째 아들은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남편 없이 둘째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정말 곁이 너무 허전하고 쓸쓸하더라고요. 그때 둘째 며느리가 정말 절 많이 챙겨줬습니다. 결혼식으로 정신없는 그 와중에도 절 어떻게든 챙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고서 둘째 내외는 갑자기 저에게 어디 갈 곳이 있다며 말을 했습니다. 어딜 가나 싶었는데 도착한 곳은 남편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어요.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정말 마음이 깊은 둘째 내외였어요. 아버님, 저희 결혼식 잘 치렀어요. 아버님께서 하늘에서 저희 잘 돌봐주신 덕분에 별탈 없이 결혼식 할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또 인사드리러 올게요. 아버지, 아내가 오늘 꼭 아버지한테 인사드려야 한다고 해서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잘 계시죠? 어머님 걱정하지 마시고 거기서 편안하게 계세요. 저희가 어머니 잘 챙길게요. 아이고, 니들 정말 이 엄마를 울리는구나, 울려. 여보, 봤지? 우리 애들 참 잘 컸어. 참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결혼 잘 치렀어. 거기서 걱정 많이 했지? 이제 걱정하지 마. 애들 잘 살 거야. 결혼식 치르느라 피곤하고 지칠 법도 했지만 둘째 내외는 예식이 끝나고서 다음날 신혼여행 가기 전에 꼭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 모습을 남편이 본다면 누구보다 좋아하고 기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둘째 결혼식까지 무사히 마치고 나서 첫째 며느리도 출산을 해 손주를 낳았고 딸도 결혼식을 올렸어요. 모든 게 잘 흘러가니 저도 괜찮아질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의 빈자리는 점점 더 선명하게 티가 났어요. 입맛도 없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있을 때가 많아졌죠. 아침에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면 이미 해가 져 있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주 집에 왔지만 제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큰아들이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결국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죠.
결국 걱정이 된 큰아들 내외는 저희 집으로 찾아와 간곡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너무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그냥 저희랑 같이 살아요. 이렇게 어머니 혼자 두는 것도 마음 편하지도 않고 제가 큰아들이니까 제가 모실게요. 그래요,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어머니 이렇게 계시는 게 더 나쁜 것 같아요. 우울증까지 생기시고 차라리 저희 집으로 오셔서 손주같이 돌보시면서 사는 건 어떠세요? 아무리 그래도 무슨 낙이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맞아요, 어머니.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오세요. 집 처분하고 들어오시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요. 어머닌 저희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큰아들 내외 말을 듣고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사실 합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결정을 해준다는 게 정말 고마웠어요. 큰아들 내외 간곡한 말에 전 합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정리하고 큰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때가 손주가 돌이 안 됐을 무렵이었어요. 처음에 합가를 했을 땐 정말 집안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방긋방긋 웃고 순한 손주를 보면서 하루가 진짜 행복하다는 기분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손주는 참 남편을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손주를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많이 나기도 했죠. 우르르 까꿍. 아이고 잘 웃네 잘 웃어. 애미야 우리 손주 네 시애비 닮지 않았니? 내가 계속 보다 보니까 볼 때마다 닮은 것 같아. 그죠 어머님? 제가 봐도 아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가끔 볼 때 흠칫 놀랄 때도 있다니까요. 어쩜 이렇게 닮았는지. 애는 원래 한 대 걸러서 닮는다는 게 맞는 건가 봐요. 그지? 많이 닮았지? 웃는 것도 아주 쏙 빼닮았네. 아이고, 이 할미가 우리 손주 웃는 모습 보면서 산다. 예쁜 손주를 보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좋았습니다. 큰며느리도 저에게 잘했고 같이 살면서 크게 문제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손주가 돌이 지났을 무렵 큰며느리가 저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더군요. 그건 바로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남편 혼자 일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요즘은 둘이 같이 벌어야 먹고 살만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하는 게 어떨까요? 전 일하고 싶은데 정욱이가 아직 좀 어려서요. 혹시 어머님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가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희한테 뭐 보태줄 수 있는 것도 없는데 당연히 내가 손줄 돌봐줘야지. 알았다. 내가 손주 봐줄 테니까 넌 일하거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꼭 보답할게요. 처음엔 큰며느리의 말이 정말 기특하더라고요. 큰아들의 고생을 알아주고 이렇게 나서서 같이 돈을 벌겠다고 해주니 고맙고 기특했어요. 그렇게 전 손주가 돌쟁이 때부터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주를 봐주기 시작하면서 점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큰며느리가 퇴근을 하면 애랑 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늘상 피곤하다며 제대로 놀아주지도 않더라고요. 하도 너무하다 싶어 하루는 큰며느리 불러세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애미야, 오늘 정욱이가 너 계속 기다렸다. 엄마 오면 놀이터 갈 거라고 하던데 피곤해도 오늘은 좀 가서 놀아줘라. 유치원에서 매번 하원할 때 엄마들이 와서 놀아준다는데 너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엄마니까 어쩌겠니? 30분이라도 좀 놀아주렴. 어머님, 저 일하고 와서 진짜 피곤해요. 내일 일찍 출근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갔다 오면 더 피곤해서 저 내일 힘들어요. 다음에 저 쉬는 날에 놀아줄게요. 애미야, 저번 주에도 너 쉬는 날에 놀아준다고 해놓고선 약속 있다면서 아침 일찍 나가버렸잖니. 애가 점점 엄마를 안 찾으면 어쩌려고 그래. 어머님, 애 아빠도 있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저도 일하잖아요. 밖에서 일하는 건 매한가지인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물론 큰아들 내외 둘 다 밖에서 일하니 피곤할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 큰며느린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그래도 큰아들은 제 눈치를 보면서 청소도 도와주고 집안일도 하고 거기다가 쉬는 날이면 손주를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기도 했는데 큰며느린 정말 오로지 바깥일만 했어요. 그래도 전 정말 손주를 제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기겁할 소식이 들려왔어요. 글쎄, 손주가 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걸 듣고서 전 병원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가보니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손주 얼굴을 보니까 정말 눈물이 다 나왔습니다. 아이고, 정우가 괜찮냐? 괜찮은 거야? 어디 봐봐. 아휴, 많이 아팠겠네. 많이 아팠지? 어디 또 다친 곳은 없고? 할머니,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그냥 조금 다친 거예요. 다른 데 다친 데 없어요, 할머니. 저 괜찮으니까 울지 마세요. 그렇게 정말 애틋하게 키웠습니다. 제 자식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며 돌봤어요. 바쁜 품을 대신해서 제가 잘 키워보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한 번은 유치원에서 손주를 데리고 하원을 하는데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정욱인 세상에서 누가 제일 좋아? 전 할머니요. 아유, 할머니도 우리 정욱이가 너무너무 좋아. 그래도 정욱이는 아빠 엄마도 좋지? 아빤 좋은데 엄만 싫어요. 엄만 저랑 놀아주지도 않고 제가 뭐라고 말해도 신경도 안 써주잖아요. 다른 엄마들은 놀이공원도 데려가지고 책도 읽어준다는데 우리 엄만 그런 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엄만 싫어요. 세상에서 누구보다 엄마가 제일 좋을 나이에 엄마가 제일 싫다는 말을 하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리 엄마가 일하느라 바쁘고 힘들어서 그런 거라고 대변을 해줘 봤지만 그 어린아이의 눈에선 엄마가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걸 알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그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큰며느린 시간이 갈수록 정말 제멋대로였습니다. 둘째 며느리와도 자주 부딪혔는데 둘째 며느리가 저에게 싹싹하게 잘하니 그걸 또 못마땅해 하더라고요. 저희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듯 했지만 뒤에선 어지간히 괴롭히는 듯 했습니다. 한 번은 제 생일이라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게 됐는데 둘째 며느리가 준비해온 선물을 보고 큰 며느리가 그걸 보고 어찌나 비아냥을 대던지 모릅니다. 어머님, 이거 제 선물이에요. 어머님 저번에 이거 손가방 가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어떠세요? 아이고, 맞아. 내가 저번에 너 이거 가지고 온 거 보고 예쁘다고 했었지? 이걸 다 기억하고 있었어? 고맙다, 고마워. 너무 예쁘구나. 안 그래도 작은 손가방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는데 정말 고맙다. 어머, 동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동선 그 비싼 명품 가방 가지고 다니면서 어떻게 시어머니한텐 꼴랑 손가방 하나 사드려? 싼 걸로 점수 따려고 머리 썼구나? 동서 이런 거 보면 여우가 따로 없어. 네? 형님, 제가 무슨 이거 가방도 저 결혼할 때 받은 거예요. 제가 무슨 명품 가방을 쓴다고 무슨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세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동서 왜 그렇게 화를 내? 좋은 날 분위기 다 망치고 있네. 동서 알았어. 알았으니까 화내지 마. 이런 식으로 큰며느린 둘째 며느리한테 한껏 시비를 걸어놓고선 분위기를 죄다 망쳐놓곤 했어요. 거기다가 그걸 다 둘째 며느리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명절 때도 큰며느린 둘째 며느리에게 음식 재료를 다 준비하라고 시키기도 하고 다음날 재료를 싹 다 준비해서 오면 큰며느린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중간에서 어떻게든 중재도 해보려고 하고 풀어보려고 했지만 큰며느린 완전히 아나무인이었어요. 제가 소가를 하자 그 착한 둘째 며느리가 자신이 참으면 된다면서 오히려 절 위로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손주의 나이가 10살이었죠. 그전까진 사실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서 따로 아들에게 돈을 많이 받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형편이 풀리면서 가끔씩 큰아들이 50만 원, 30만 원씩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며느리가 정말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로 아들 내외가 싸우는 소리가 들릴 때면 전 조용히 방 안에서 눈물을 삼킬 수밖에 없었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참 마음이 답답하고 슬펐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고 실신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때 병원에 실려가고 난 후에 제 병명을 알게 되었죠. 전 심방세동이라고 해서 부정맥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부정맥이 심해지면서 결국엔 심장 보조 장치를 달아야 했어요. 그때 수술을 받고 병실에 누워 있는데 큰아들 내외와 손주가 병실을 찾았어요. 절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는 큰아들과 손주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 건강을 챙겼어야 하는 건데 그동안 가슴 답답하다고 하셨을 때 검진이라도 일찍 받아보시라고 할 걸.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할머니 아프면 저 진짜 슬퍼요. 이제 괜찮은 거예요? 아휴,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되는데 니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괜찮어. 내가 내 몸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거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그렇게 아들과 손주는 제 손을 꼭 부여잡고 울고불고 하는 와중에도 며느린 진짜 단 한마디도 하지 않더군요. 그걸 보고 나니 너무 얄미웠습니다. 심장 보조 장치를 달고 난 후에도 큰며느리와의 갈등은 종종 있었어요. 아들이 몇 번이고 저와 며느리를 중재해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며느린 저와 얘기를 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먹고 재워주는 불쌍한 노인네 취급을 하는 듯 했습니다. 합가를 하자고 할 땐 잘 모시겠다고 했으면서 애 봐달라고 했을 땐 열심히 노력해서 호강시켜 드리겠다고 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지 너무나 슬펐어요. 특히나 아들과 며느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면 전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하루는 새벽에 늦게 퇴근한 아들을 기다리던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온 아들을 보자마자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밖에서 뭐 하면서 돌아다녀? 어떻게 일이 바쁘다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 지금 집안꼴이 이게 뭐야? 아니, 어머님은 집에 계시면서 왜 집안일 안 하시는 건데 내가 꼭 뭐라고 말을 해야 하시는 거야? 당신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금껏 어머니가 집안일이고 우리 정욱이고 다 본 거 몰라? 우리 어머니 심장 보조장치까지 달았어. 이제 건강 조심해야 하는데 뭐? 집안일? 제발 좀 어머니한테 잘해. 내가 뭘 못했다고 그래? 왜 자꾸 나만 나쁜 며느리 만들어? 내가 뭘 못했는데, 어? 내가 집안일 못한다고 어머니 타박을 했어? 뭘 했어? 당신한테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 당신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해야지. 뭐? 중재? 당신이야말로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어떻게 어머니가 지금껏 고생한 거 한 번은 안 알아주냐. 참,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더 하겠어? 말을 말자, 말을 말어. 아들 내외 갈등이 고조될수록 전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아주는 건 둘째 며느리와 딸이었어요. 큰 며느리가 출근을 하고 나면 둘째 며느리와 딸이 집으로 와서 절 위로해주곤 했습니다. 아우, 어머님, 진짜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우, 정말
보면 볼수록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어머님, 차라리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그냥 저희 집으로 오세요. 여기 더 계시다간 어머님 건강이 더 나빠지시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세연이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 뻔히 아픈 것도 알면서 들어보니까 오빠한테도 제대로 안 한다며. 이거 진짜 문제다, 문제. 나라도 가서 뭐라고 좀 얘기할까? 됐어. 내가 다 알아서 혼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그러면 네 오빠가 어떻게 되겠니? 엄마가 잘 얘기할 테니까 그러지 말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제 속은 까맣게 탔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간 큰며느리가 큰아들만 잡을 것 같고 그렇다고 가만히 두기엔 상황이 점점 나쁘게만 흘러가니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그날이 아직도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따라 큰아들이 아침 새벽부터 일찍 나가겠다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전 서둘러 큰아들을 불렀어요. 아, 왜 벌써 이렇게 일찍 나가? 밥이라도 한술 뜨지. 이 새벽에 나가서 일하려고? 어제도 늦게까지 일했잖아. 어머니, 회사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일찍 가서 정리해야 돼요. 아, 그럼 저 다녀올게요. 아이, 그럼 국이라도 후루룩 마시고 가. 금방 데워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 따뜻하게 뭐라도 먹고 나가야지. 공복에 배고플라. 어머니 괜찮아요. 저녁에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요. 지금은 급해서 바로 가봐야 돼요. 어머니, 저 다녀올게요. 그래, 그래, 우리 아들. 항상 힘내야 한다. 어깨 피고 다니고. 우리 아들 화이팅! 그렇게 부랴부랴 아들을 보내고 나서 오후 늦은 점심을 먹고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아들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전 하늘이 노래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일을 하다가 감전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어요. 전 심장이 너무 떨리고 손이 덜덜 떨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병원으로 향했는데 그때 만나게 된 건 싸늘하게 변한 제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어요. 전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둘째 내외에 딸 내외가 와서 장례를 준비했어요. 장례 치르는 내내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영정사진을 보니 너무 가슴이 미어져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휴, 우리 아들. 아침에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이고 보낼 걸. 애미가 되어가지고 밥도 못 챙겨주고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아들, 이 애미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 밥이라도 먹였으면 이러지 않았을 건데 정말 미안하다 아들아. 이렇게 된 게 모두 다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들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밥 한 끼라도 먹였으면 어땠을까. 밥을 안 먹어서 힘들어서 애가 그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한없이 눈물만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린 슬퍼하는 척도 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며느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때 겨우 14살이던 손준 장례식장에서 내내 울며 아빠를 찾았습니다. 엉엉 우는 손주를 보니 저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빠, 놔두고 가면 어떡해. 아빠, 우리 정욱이 이 할미가 안아줄게. 아빠는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말거라. 아빠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 헬미도 금방 아빠한테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어. 할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 할머니까지 없으면 못 살아요. 아니, 지금은 아니고 사람은 언젠가 하늘로 가게 되는 거야. 우리 정욱이 할미가 잘 돌보고
그다음에 아빠 보러 가야지. 이 가여운 손주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걱정이 산더미였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도 슬퍼하지 않는 저 냉혈한 며느리에게 손주를 보내야 하는 건가 싶어 마음이 참 답답하고 슬펐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 3일이 지났을 때 전 집에서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며느리가 갑자기 방문을 열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남편도 떠났으니까 저도 이제 어머님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뭐라고? 나보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너 지금 내 아들 하늘나라로 간지 얼마나 됐다고 날 쫓아내려고 하는 거니? 솔직히 어머님, 우리 이제 남이잖아요. 언제까지 제가 모시고 살 수는 없죠. 그리고 저랑 같이 살면서 뭐 서로 물론 좋을 때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서로 싫어하지 않나요? 서로 보기 싫은 사람끼리 불편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애 키워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제 정욱이도 중학생이니까 혼자서 알아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필요 없으니까 저도 제 인생 살아야 하니까 좀 나가주세요. 뭐? 야,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기가 막힌 며느리의 말에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한 번에 폭발할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할머니, 그러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또 할머니 놀라서 쓰러져요. 진정하세요. 엄마, 진짜 왜 그래? 지금 말 다 했어?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누구보다 힘든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이것 봐라. 너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지금 할머니 편 드는 거야? 그래, 나 할머니 편이야. 누가 누구랑 살 거냐고 물어보면 난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랑 살 거라고. 참, 그래라 그럼. 너도 어차피 장씨 집안이니까 장씨 집안 가서 살아. 엄만 혼자 살 테니까. 아무튼 이번 주까지 짐 비워주세요. 여기 집 정리하고 딴 데 가서 살 거니까 그 전에 정리하시라고요. 자기 자식까지 버리는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 정말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기가 막혔어요. 저 나쁜 사람을 어떻게든 벌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할 말만 하고 나가버리는 며느리 뒤통수에 대고 전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오냐, 가마. 근데 너 이렇게 한 거 언젠간 후회할 거야. 어떻게 그런 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 그런 생각 갖고 살면 그 벌 다시 받기 마련이야. 너 안 그럴 것 같지? 너 천벌 받을 거야, 이거사. 내가 너 평생 저주할 거야. 할머니, 그냥 상대하지 마세요. 저도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상대하지 마세요. 할머니 그러다가 큰일 나요. 소리치는 절 옆에서 말린 건 손주였습니다. 혹시라도 저까지 잘못될까봐 안절부절하면서 절 달래느라 손주는 제 등을 계속해서 토닥여줬어요. 사실 손주도 그때 당시 사춘기라 마음도 힘들고 혼란스러웠을 텐데 오히려 듬직하게 절 진정시켜줬습니다. 손주는 더 이상 엄마로서도 인정을 하지 않겠다며 며느리를 원망했어요. 이날의 사건을 전 바로 자식들에게 알리게 되었어요. 그날 밤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둘째 내외였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둘이서 제 짐을 싸기 시작하더군요. 짐을 다 챙겨 나갈 때쯤 되어서야 큰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습니다. 짐이 다 쌓여진 것을 보고 희미하게 웃는 며느리 얼굴을 보니 참으로 기가 막히더군요. 저보다 더 기가 막혀 하는 건 바로 둘째 며느리였어요. 뭐야? 지금 가시게요? 생각보다 빨리 가시네요. 그냥 이번 주 내로 정리하면 되긴 하는데, 뭐, 일찍 가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야, 너 지금 어머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이게 진짜 보자 보자니까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뭐? 야?
너 지금 나한테 야라고 했어? 참 집안꼴 잘 돌아간다. 너 이 집안 며느리 안 한다면서. 그럼 우리 남남이잖아. 너 내가 왜 참았는지 알아? 어머님 덕분에 참은 거야. 쥐털만하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면서. 아우 진짜. 그 착한 둘째 며느리가 폭발해서 말할 정도로 큰 며느리의 태도는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저 역시 당장이라도 큰 며느리를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안 그래도 아들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그냥 빨리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당장이라도 한판 붙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을 말렸습니다. 아휴, 그만해라. 그만해. 그냥 내가 나갈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해. 내가 이래서 이 집안 며느리가 하기 싫은 거야. 아주 위아래도 없고 예의도 없고. 아시겠어요? 어머님, 이래서 제가 며느리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 진짜 혼나볼래? 뚫린 입이라고 아주 그냥 막말하고 있네. 뭐 혼나? 너 지금 말 다 했어? 어따 대고 버릇없이. 그건 니네 집안 특징이냐? 아주 그냥 집안꼴 잘 돌아간다. 큰 며느리의 말에 결국 폭발한 둘째 며느리가 머리채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전 손줄 데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고 밖에선 작은 아들이 두 사람을 말렸어요.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용해져서 나가보니 바닥엔 큰 며느리가 울며 쓰러져 있더라고요. 야, 너 신고하려면 신고해. 이거 쌍방인 거 알지? 어디서 나 이기지도 못하는 게 덤비고 있어. 쬐그만한 게. 그리고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 알았어? 정욱이도 내가 키울 거야. 너랑 안 산대. 네가 얼마나 거지같이 했으면 엄마랑 안 살겠다고 하겠니? 정신 차려. 아, 나와, 비켜. 어머님, 가세요. 큰 며느린 바닥에 쓰러져 울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둘째 며느리와 아들이 짐을 챙겨 저와 손주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둘째 내외는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어머님, 진작에 저희한테 오시라고 했잖아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진작 모실 걸. 저희가 앞으로 잘 모실게요. 아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니. 다 내 탓이지 뭐. 고맙다. 이렇게 같이 살자고 해줘서. 당연한 거죠. 어머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정욱이 넌 할머니랑 살 거야? 전 할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제발 엄마한테 가라고만 하지 마세요. 저 엄마랑 절대 살고 싶지 않아요. 작은 엄마 저 말 잘 들을게요. 저 할머니 지켜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도 저 없이 못 산단 말이에요. 그래, 당연히 너도 같이 살아야지. 할머니랑 작은 엄마, 작은 아빠랑 이렇게 같이 살자. 알았지? 손주의 말에 마음이 참 미어졌습니다. 저 험한 꼴까지 봤으니 손주가 얼마나 힘들까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둘째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생각으로 정말 며칠 동안은 알아눕고 힘들어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음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손주도 둘째 내외도 막내딸 내외도 다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만큼 큰아들이 자식으로서 형으로서 오빠로서 아빠로서 정말 잘했기 때문에 모두에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폭풍우 같았던 날들이 지나가고 둘째 내에서 살면서 전 정말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둘째 며느리는 제가 조금이라도 기침을 할라치면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한 번은 열이 나서 한바탕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이틀 내내 제 곁에서 꼽아 둘째 며느리가 밤을 새기도 했어요. 아침에 개운한 몸으로 일어나 보니 옆에 꾸부정하게 누워 자고 있는 둘째 며느리가 보이더라고요. 아이고, 둘째야, 여기서 이렇게 자면 어떻게 하니? 아유, 밤새 내내 여기서 이렇게 잔 거야? 너 몸살 나겠어. 어제 방에 들어가서 자라고 했잖아.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내내 열이 안 떨어져서
제가 마음 놓고 잘 수가 있어야죠. 오늘까지 열이 안 떨어지면 큰 병원 가려고 했어요. 어머님 그 심장 보조 장치 달고 계신데 건강을 더 신경 쓰셔야죠. 아이고, 됐어. 나 이제 괜찮어. 너 이러다가 몸 상해. 가서 얼른 자라.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가서 푹 자. 아니에요. 어머님 배고프시죠? 제가 얼른 죽 끓여다 드릴게요. 정욱이 아침밥도 해줘야 돼서 지금 일어나야 돼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둘째 며느린 저뿐만 아니라 손주에게도 정말 살뜰하게 잘했어요. 손주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이 많이 안정된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밝아졌어요. 시간이 흘러 손주가 고2가 되었을 무렵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큰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사실 가끔 손주한텐 연락이 오는 것 같았는데 저한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큰며느리가 갑자기 전화해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세요? 저예요, 어머님. 어머님? 내가 왜 네 어머니야? 나한테 큰며느리는 없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천벌 받고 있나 봐요. 천벌?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전화한 큰며느린 더 기가 막힌 얘기를 꺼내더군요. 바로 자신이 사고가 났다는 얘기였어요. 저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가 났는데 이제 휠체어 신세가 됐어요. 계속 병원에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전화드린 거예요. 그때 추억들 저 지금 너무 생각나요. 우리 정욱이가 제 전화를 안 받는데 제 유일한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아요, 어머니. 아들? 네가 우리 손주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냐? 네가 애미처럼 굴었어? 네가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라도 있냐고. 네가 중내사내 했을 때 네 아들이 병원에도 안 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그래도 어머님, 제 뱃속에서 나왔는데 엄마가 아프면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가 행동 거질 똑바로 했었어야지. 아휴, 난 모르겠다. 딱 보니까 전화 안 받으니까 나한테 연락했나 본데 앞으로 나한테 전화하지 말어. 네 꼴은 네가 만든 거야. 어머님,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정말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 제발 아들한테 한 번만 전화 받으라고 해주세요. 전 며느리의 오열에도 무시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며느린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나니 아들을 찾았던 거였어요. 정말 야가 빠진 여우 같은 사람인 거죠. 진짜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옆에서 보호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손주밖에 없으니 그때서야 아들이니 뭐니 하면서 찾았던 거죠. 그렇지만 손주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거절을 했던 거였어요. 한마디로 자업자득인 거죠. 그 얘기를 듣고서 저도 손주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 정말로 안 가봐도 되겠어? 이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거라면 괜찮다. 궁금하면 가봐도 돼. 아니에요. 할머니한테 저 말했잖아요. 아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할머니 쫓아냈을 때 저 그때부터 엄마를 사람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날부로 제 엄만 아빠와 같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보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손주의 눈빛이 너무나 단호해 어떤 말도 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그만큼 손주에게 상처가 컸던 거였겠죠. 그렇게 며느린 모든 사람들에게 팽당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도 버려졌습니다. 평생 휠체어 신세 지면서 아마 외롭게 평생을 살아가겠죠. 손준 반에서도 공부를 참 잘한답니다. 항상 5등 안에 들 정도로 우등생이에요. 한 번은 제가 손주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할머니, 전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게 꿈이에요. 거짓말은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도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손주 대단하다, 대단해. 그래, 우리 손주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마음씨도 착하니까 되고 싶은 거 꼭 될 거다. 이 할미가 장담한다. 우리 손주 훌륭한 사람 되라고 할미가 손주 좋아하는 김치전 해줘야 되겠다. 오늘 비도 오는데 김치전 하나 부쳐 먹자. 와, 진짜요? 너무 좋아요. 할머니 김치전은 최고죠.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고 지탱해주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둘째 내외도 잘 살고 막내 내외도 자주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한답니다. 수많은 폭풍우가 지나갔지만 그 덕에 저희들이 더욱 단단해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도 남편과 큰아들이 사무치게 그립지만 언젠간 다시 만날 그날을 기약하면서 손주와 자식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죠. 힘든 일로 너무나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버티기 힘들 정도로 힘겨우시겠지만 언젠간 그게 단단하게 굳어져 자신에게 더 큰 힘이 될 거라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니 모두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도 조심하시고 항상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